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shrink who can catch me when I'm falling. Cover up my scars, flip the handlebars. Crashing in my car, wake up in a bar. I'll be a superstar, just on my avatar. This world is so bizarre, empty out the reservoir. Yeah, I'm taking 6 shots, yeah, straight to the face. And I wanna get lost, I'm sick of this place. Don't know how to stop when I'm feeling this way. So I'm taking 6 shots till I'm feeling okay.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토TV 저녁 8시 화요일이 돌아왔습니다. 지석교의 제야정치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어서들 들어오십시오. 지금 들어오시면서 좋아요도 각자 다들 수고스럽지만 좀 이렇게 클릭해 주시고요. 지금 57분 들어오셨습니다. 어서들 오늘도 먼저 또 자원봉사 해주시는 우리 스패너 여러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경현님, 그 다음에 도희님 두 분 오늘도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희님과 박경현님을 위해서 제가 박수, 감사의 박수 이렇게 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매일 늘 매주 또 다른 그 화요일날 지석교회 제야정치 말고도 다른 분들도 늘 수고해 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드린지 모르겠습니다. 언제 박경현 우리 도희 두 분 가까운 데 사시면 개인적으로 제가 커피라도 한 잔 사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요. 빈말이 아니고 진짜 제가 좀 사드렸으면 좋겠는데 어느 동네 사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대통령실 근처 이태원 쪽에 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서들 들어오십시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함께할 제야정치 굉장히 중요한 이슈 3가지 오늘 띄워드리겠습니다. 화면에 같이 좀 띄워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이슈 같이 세 곡지입니다. 오늘 그 썸네일에는요, 제가 준비했던 게 썸네일은 미리 보셨죠? 요 이슈 카테고리 3가지입니다. 하나는 D- 오늘이 15지만 내일은 14입니다. D-15 총선판 반전할까입니다. 국민의힘 저점 치고 올라가나. 다음에 두 번째는요, 선거의 왕 박근혜. 오늘 한동훈 위원장과 박근혜 우리 전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선거의 왕 박근혜가 준 땡땡 주머니. 제 눈엔 보입니다, 여러분. 한동훈에게 준 박근혜 3대 메시지. 마지막 꼭지는요, 선거판 변수 자통당 떴다. 수면 위로 올라온 자유통일당 의혹, 호재인지 악재인지, 이게 보수층에게 3가지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하나하나가 너무나 중요한 그 주제들이고요. 또 논평을 진행하는 센슈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무거운 주제입니다. 여하튼 여러분들이 요즘에 많이 또 기운도 좀 빠지시고 그러는데 오늘 센슈의 이 제야정치에서 3가지 꼭지 분석하는 걸 함께 들으시고 또 각자 여러분들이 또 판단해 주시고 더 기운차게 이번 D- 오늘 이제 몇 시간 지나면 14입니다. 정확하게 2주 남았습니다. 함께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꼭지 들어가는데요. 그 전에 오늘이 바로 천안함 14주기입니다. 여러분, 바로 천안함에서 오늘 14주기로서 천안함이 오늘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죠? 구축함이나 이런 게 이제 오픈하는 거를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 단어를 오늘 드디어 그 모습을 보였는데 거기에 바로 그 윤청자 여사님이 받았던 그 당시에 우리 정부에서 받았나요? 그 1억 원을 그대로 기탁한 걸 기관총을 좀 천안함에 이렇게 기탁을 했는데 천안함에
그걸 기관총으로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아까 잠깐 봤는데요. 감기가 좀 무량합니다. 윤 총재 여사께서 그냥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그 14주기 날이었습니다. 또 우리 오늘 또 뭐 언론에 김태석 원사의 막내딸, 지난번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서로 만났던 그 천안함 그 앞에서 같이 만났었죠. 거기서 아빠에게 드리는 편지를 썼던 김혜봉 양, 오늘 뭐 언론사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더 이상 뭐 천안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추도하고 이러지 않아도 좋다. 다만 천안함에 대해서 막말을 하거나 비하거리고 이러지만 않았으면 좋겠다고 오늘 인터뷰에 나왔더라고요. 동시에 오늘 14주기인 만큼 천안함에 46 우리 용사, 여기에 이성우 유족회장이 있잖아요. 유족회장이 오늘 천안함 막말 오적,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 이성우 유족회장이 언론에 발표했습니다. 천안함 오적, 그게 누구냐면 권칠승 민주당 대변인, 장경태 서울 동대문 후보입니다. 노종면 인천 부평갑 후보, 박선원 부평을 후보, 이 부평이 갑을로 두 사람 다 천안함 막말 오적에 다 포함됐습니다. 마지막 조한기 충남 서산 태안 후보, 이렇게 천안함 막말 오적, 여러분들에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이성우 천안함 46 용사 유족회장이 밝힌 5명의 후보를 이번 총선에 출마했는데요.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권칠승 대변인은 당시에 말을 하고 나서 사과했지만 본심이 있고 여러분은 들으라고 하는 말이 있겠죠. 부하 다 죽이고 무슨 낯짝이냐. 천안함 함장에 대해서 지금 외쳤던 얘기입니다. 뭔 낯짝으로 나왔느냐, 돌아다니느냐 길거리, 이런 얘기죠. 장경태는 아니 느닷없이 북한에 북한이 이 그 공격에 의해서 침몰된 천안함에 대해서 군인이면 경계 실패에 책임감이 있다.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 꼭 경계 잘못 써서 그들의 책임인 것 같이 천안함 함장들에게, 함장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노종면은 언론이 출신이거든요. 좌파 언론 출신입니다. 노종면 뭐라 그랬냐면요. 천안함 피격, 이걸 말하는 언론은 다 가짜다. 좌파 언론의 대표적인 괴담과 가짜뉴스를 뿌리는 좌파 언론 출신입니다. 박선원 이자는 국민의 세금을 받아 먹으면서 국정원에도 근무했고 또 노무현 때도 근무했던 그 연세대 운동권 출신 86 그리고 삼민토 출신, 이자는 심지어 국정원에 차장까지 했던 친구입니다. 천안함은 선체 결함 탓에 침몰했다. 이렇게 얘기했던 자입니다. 조한기 후보는 충남 서산 태안, 여기 사시는 분 계신가요? 충남 서산 그 근처에 사시는 분들 있으면요. 댓글 한번, 충남에 계시는 유권자 계시면 댓글 한번 올려주십시오. 그 동네 사시는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번 어뢰에 아무런 의문을 제기 안 한다. 언론들의 집단적 담합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5명 여러분들에게 공식적으로 오늘 지속교회 재야정치에서 보고 드리고 본 안건 시작해 들어가겠습니다. 14주기 우리 천안함 오늘 그 광화문에서도 또 이렇게 조화도 있었고 그랬는데요. 여기서 특별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묵념을 하고 주도는 하지 않더라도 마음은 우리 모두 함께 모아서 반드시 이쪽 그 종북 주사파들이나 혹은 좌편향적 정치인들에게 이번 22대 국회를 절대로 넘겨주면 안 된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치 평론을 하는 입장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 걸 넘어서서 이러한 반국가 세력들이나 이들의 야합하는, 또 이들의 귀를 쫑긋거리는 좌파적 경향에 여러 국민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다시 한번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나라의 현실을 잘 봐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부탁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꼭지 중에서요. 오늘 주제 첫 번째, D-15 총선판 반전한다. 국민의힘 저점 치고 올라가나. 첫 번째 꼭지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제야정치 센슈의 장점, 요 슬레이트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꼭지입니다. 예, 요걸 해야지 분위기가 아주. 우선 자, 이렇게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운이 빠지시는 여론조사도 있고 또 냉정하게 우리에게 현실을 볼 수 있게 하는 여론조사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추세는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요. 여론조사를 보는 데 있어서 이제 보시면서 국민의힘 저점을 찍고 올라가나, 이 말씀입니다. 한 네 가지 면에서 일단 좀 센슈의 논평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자, 여론조사를 좀 볼 건데 전국 다 모든 여론조사를 보는 게 아니고요. 특히 국민의힘이 한동훈 또 위원장과 국민의힘이 노렸던 이번에 특정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였죠? 자, 서울에선 한강 벨트, 부산 부울경에서 뭐예요? 낙동강 벨트, 그다음 경기도에서는 반도체 벨트.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자료 화면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쪽 화면에서는 자료 화면 꽤 안 보이는데 어쩔 수 없나요? 이쪽 TV 화면에서는 안 보이네요. 화면이 꺼져 있는지. 자, 일단 여기를 보셔야 됩니다. 전국 모든 상황이 아니라. 왜냐하면 특별히 국민의힘 입장에서 여기를 노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 주목을 해보시는 거고요. 이때 여론조사 볼 때, 자, 하나는요, 좌파 두 가지를 딱 보셔야 됩니다. 여론조사 보시는 기준. 하나는 이 좌파적 성향의 여론조사 기관이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그럴 때는 객관적으로 지금까지 여론조사를 수십 년 동안 진행해왔고 성향에서도 어디 치우치지 않는 좀 중도층 성향, 중도 성향. 두 번째, 오랜 노하우 때문에 편향되지 않고요. 또 그 자료가 축적됐기 때문에 모 데이터들도 편향되지 않았던 이런 여론조사 기관들을 주목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ARS냐 지금 전화 여론조사냐가 면접조사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현재 시점에서요. ARS는 전체적으로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을 지지하는 바로 국민들이 그쪽들이 과대표되면서 적극적으로 여론조사에 응하고 있고요. 또 하나, 우파들은 ARS 여론조사에 상대적으로 응답들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과포장된 것들, 과대표된 것들, 이걸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또 하나, 그 전화 면접조사, 이거는 객관적으로 전화를 받는 거니까, 그래서 ARS를 볼 것인가, 전화 면접을 볼 것인가, 이걸 균형감 있게 판단해 줘야 되는 거, 여러분들이 꼭 가져야 될 팁입니다. 여론조사. 자, 여론조사 오늘 잠깐 보고, 두 번째, 거기서 이제 우파 지지층과 좌파 지지층이 어떻게 현재 움직이고 있는가, 요게 여러분에게 센슈가 지적할 또 두 번째 기준이고요. 세 번째, 비례정당 투표, 지금 비례정당 지지율, 이거 마지막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벨트가 뭐뭐 있다고 그랬죠? 거기서 이제 잘 나오네요. 하나는 한강 벨트, 또 하나 낙동강 벨트, 또 하나는 지금 그 경기도 반도체 벨트, 저기 지도에는 없는데 반도체 벨트가 있다고 치죠. 자, 여기에서 한강 벨트도 처음에는 사실상은 유리한 지역이라고 국민의힘이 해볼 만하다. 서울에서 강남권을 빼고는 유일하게 용산에서만 당선됐었는데요. 한강 벨트 석권 가능하다. 이게 초기 분위기였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반도체 벨트는 곳곳에 대통령의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이원모 비서관까지 배치하면서 그 반도체 벨트에 집중적으로 그 후보들을 포진시켰습니다. 여기 그 반도체 벨트에는 어느 지점이 경기도 지역에서도요. 사실은 삼성이 있는 수원부터 시작해서 수원, 화성, 용인, 사실은 약간은 평택까지도 조금 넓혀서 수원 좀 밑으로 내려갑니다. 화성 조금 더 내려면 용인, 또 가운데 오산, 평택까지 사실은 여기를 크게 보면 반도체 벨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벨트. 그런데 여기에 상당히 현재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요 벨트의 결론만 그냥 얘기하면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강 벨트에서도 새롭게 지금 있는 그나마 차지하고 있던 보궐선거로 동작을 해 나경원 후보를 제외하고는요. 한강 벨트 전체가 박빙 열세나 또는 많이 열세나 지금 이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경기도 반도체 벨트는 박빙은커녕 거의 오차 범위 밖에서 완전히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심각하죠. 낙동강 벨트는 사실은 그때 이재명이 그 부산대 병원에서 거기서 치료받지 않고 헬기 타고 서울로 도망 오면서부터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었는데요. 지금은 낙동강 벨트도 접전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국민의힘이 공식적으로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언론에 밝힌 겁니다. 국민의힘 안정권 지역구만 말씀드릴게요. 자, 지역구가 255석, 비례가 46석에서 하나 줄어서 45석입니다. 지역구 전체 255석인데 지역구만 놓고 보면 현재 국민의힘이 공식적으로 언론에 밝힌 겁니다. 오늘 밝힌 게 90석 플러스 알파. 민주당이 밝힌 거는요. 110석 플러스 알파입니다. 양측의 선거 상황실에서 밝힌 겁니다. 국민의힘이 90석 플러스 알파, 민주당 110석 플러스 알파 다 겸손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이게 지금 오늘까지 밝힌 건데요. 자, 말씀드렸던 세 군데의 벨트 말고 하나하나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치고 나서 이것만 보고 수치만 보고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울에서는 종로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 곽상원, 그 다음에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 서로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진 상태입니다. 거기 금태섭도 나왔죠. 금태섭 4%입니다. 곽상원 43, 최재형 33 벌어진 상태입니다. 오차범위 밖으로 벌려졌습니다. 최재형 의원이 지역구 관리도 잘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죠. 자, 그런데 동작을은 나경원 의원이 44%고요. 또 거기에 나오는 류삼영 경찰국 신설에 반대했던 총경 거기가 민주당이 34%. 이것도 오차범위 밖에서 나경원 후보가 이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또 경기 그렇게 돼 있는 거고요. 이게 지금 서울은 그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 송파도 있습니다. 여기도 있는데 여기도 김근식과 민주당 남인숙 후보 김근식 여기도 김근식이 밀리고 있고 지금 보시는 게 서울 동작을인데 이렇게 나경원 한마디로 얘기하면 서울 지역에서 용산도 지금 국민의힘 후보가 밀리고 있는데요. 유일하게 지금 나경원 후보만 아주 오차범위 밖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경우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서울도 전체적으로 이미 국민의힘이 갖고 강남을 빼고서 용산도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기존에 지금 국회의원이 우선 용산은 국민의힘입니다. 대통령실이 있는데 지금 보시고 있는 것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도 바로 나경원 후보 바로 밑으로 들어가면 경기도도 남양주에서 조금만 올려보실래요? 이게 조금만 올려주시면 알겠습니다. 여기도
사실은 민주당이었던 그 남양주 전 시장인 조광한 이분이 민주당인데 이걸 영입했는데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표에다가 민주당 표가 서로 합쳐져야겠죠. 그런데 지금 김용민한테 오차범위 밖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최대로 결집하지 않았고 민주당도 조광한 이 후보에게 이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조광한 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자기 지지자들 1000명을 데리고 왔거든요. 그때 1000명인가 2000명을 데리고 들어왔는데 민주당 지지표도 지금 안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국민의힘도 못 뽑고 표를 받지 못하고 민주당 표는 더더욱 지지자들 표를 받지 못했고 이런 상황인 거거든요. 자, 이렇게 지금 보수의 기존에 받았던 서울 지역까지 어려움이 있는데 나경원 후보만 지금 유일하게 지금 오차범위 밖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자, 그러면 조금 이번에 경기도로 한번 살짝 가보겠습니다. 경기도는 기존에 지금 보수 텃밭에서 우리 국민의힘 후보가 모두 이긴 지역이 있습니다. 경기도는 현재 6개 지역에서 모두 국민의힘 후보들이 지금 현역 의원입니다. 안철수 서울 분당갑, 안성에는 김학용 의원이 현재 현역이고요. 평택에서는 평택평 유의동 의원이 지금 현역으로 지금 차지하고 있죠. 경기도 이천 여기도 송석준 의원이 현역입니다. 포천 가평도 현역 의원인데 이번엔 여기는 이제 스스로 후보를 사퇴하고 지금은 김용태 전 최고위원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모두가 지금 다 현역들이었던 자리죠. 그런데 여기도 일부 여론조사 안에는 일부 지금 안철수 후보가 이광재한테 밀리는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요 밀리는 데서는 ARS에서는 밀리고요. 전화 면접에서는 안철수가 이기는데 문제는 이 오차범위 내에서 근소하게 이기고 지고 있는데 지난번 보궐선거 때는 안철수 후보가 민주당 후보에 비해서 거의 더블 스코어로 이겼던 데거든요. 그게 이렇게 오차범위 내로 너무나 좁혀졌다는 거죠. 이것도 심각한 문제죠. 지역구 관리를 하나도 안 했으니까. 안성도 지난번에 김학용 의원이 보궐선거로 제가 이긴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ARS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9.8, 50%예요. 김학용이 29%, 더블 스코어거든요. 거의 이거는 완전히 판세를 뒤집기 어렵습니다. 김학용 의원이 아마 4선 의원인가? 그렇게 됐는데 이것도 지역구 관리 완전히 꽝 된 거죠. 못한 겁니다. 평택에서도 유이동 정책위 의장 어제도 보니까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 옆에 붙어서 어제도 같이 계속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여기도 ARS에서는 김현정 민주당 후보한테 밀리고 있습니다. 이천도 밀리고 전통적으로 여주 이천 지역은 포천 이 외곽 지역들은 전부 다 국민의힘한테 유리한 지역입니다. 포천, 연천 저 바깥쪽이요. 그다음에 여주 이천 밑으로 내려오는 것. 그리고 가운데 쪽은 항상 민주당이 유리한 것. 바로 뭐냐면 수원, 오산, 그다음에 안양, 그죠? 부천, 또 여기 보면은 뭐 이 광명, 여긴 다 지금 민주당 유리한 지역들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결과들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보수 이 텃밭까지 격전지로 돌변한 겁니다. 자, 경기도 6석 수성이 위태한 상황으로 현재 이게 객관적인 지금 모습들입니다. 팩트입니다. 이게 다만 여기에서 ARS와 전화 면접이 차이가 있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또 하나 좌파적 성향의 여론조사 기관들은 또 더 차이 난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좀 조심할 것은 이게 모두 이 좌파 여론조사들에게 또 귀를 쏠려서 이거 큰일 났는데 이러시도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크게 추이만 보면 되고 또 과장돼서 모집단이 모수들이 또 여기는 이제 편향된 것들이 참 많기 때문에 여기에 야 우리 끝난 거 아니야 선거 이렇게 또 다 포기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요걸 제가 지적하는 거고 두 번째 그래서 무조건 언론에 나오는 거를 볼 때
ARS로 나오는 것들보다는 여러분이 전화 면접으로 나오는 걸 봐라. 그게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나왔다고 언론에 나온 거 보고 실망했다가 또 기분 좋았다. 절대로 이렇게 널뛰기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명확하게. 오늘 3월 26일 현재 지금 좌파는 결집 중, 우파는 분열 중, 이런 상황에서 우파적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 ARS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는다. 별로. 좌파들은 적극적으로 응한다. 이 차이도 상당히 지금 여론조사에 반영이 되고 있으니까요. 지금 우파 지지하시는 여러분들 별로 여론조사 이거 응하지 않고 계세요. 좌파들은 그냥 어떻게 하든. 그래서 지금 이 분위기들이 계속 좌파에게 유리한 분위기로 쭉 상승돼 나가는 이렇게 그런 뭉치고 결집하고 승리하고 뭔가 이미 판 끝났다. 총선판 정리됐다. 이런 거로 우쌰 하면서 밴드웨건 전략으로 밴드웨건 전술로 시끄럽게 좌파들이 떠들면서 쭉 지금 선거판 분위기를 몰고 가거든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현혹되거나 동요하거나 부안해동하면 안 된다. 이거를 특별히 제가 센슈가 지적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다고 야 우리가 이겼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좌파들의 전술이나 좌파들의 전술에 여러분들이 놀아나면 안 된다. 이걸 전제로 해서 우리가 여론조사를 좀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손경애님 맞습니다.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도희님 우리 스스로 힘 빠지고 처지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왜? 항상 보면 우리 여기 아토TV에 제야정치에서 이 센슈가 늘 말씀드리는 건 과학적으로 정세 분석을 하자. 그리고 객관적인 시각을 갖자. 이게 제가 늘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오늘 첫 번째 국민의힘 저점 치고 올라가나? 이걸 올라가나가 갈 때까지 기다리는 것. 아니면 하늘이 알겠지 라는 것. 세 번째는 엄마 지켜볼게. 이런 태도 절대로 안 되고요. 저점 치고 올라가도록 만들어야 되고 여러분의 하나하나의 행동에서 저점 치고 올라가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저점을 쳤나? 이걸 인식하는 것이고 이게 과학이잖아요. 이 면에서 이 주제로 들어갑니다. 저점을 쳤나? 결론, 저점 쳤습니다. 센슈의 진단입니다. 저점을 쳤습니다. 무슨 근거로 저점을 쳤어? 무슨 근거로? 이 근거로 저점을 쳤습니다. 뭐냐? 가장 전체적으로 사실 부동층들에게 좌파의 프레임에서 빠져가지고 대응하지 못하는 사이에 푹 빠져서 여론을 국민의힘 여론이 쭉쭉 빠지게 됐던 결정적인 계기. 사실은 이종섭 주 호주 대사의 문제였는데요. 최상병 사건. 이게 일단 들어오면서 해결되는 그 순간 황상무 수석까지 마찬가지로 여기서 일단 국민의힘 추락하던 게 일단은 멈췄습니다. 이게 저점이었습니다. 여기서 멈췄다. 확실히 여기서 멈췄습니다. 이게 객관적인 여론조사의 지금 추이입니다. 그러면 자 이제 반등할 수 있나? 그리고 저점 찍고 국민의힘 올라가나? 해서 여러분이 올라가나에 지켜볼 것도 있고 또 여러분이 노력해야 될 것도 있는데요. 이게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자 우리 보수 우파 여러분들 내부의 문제부터 거론하겠습니다. 올라가나? 여러분이 해야 될 거 지금요. 보니까 심각한 상황입니다. 보수 우파 내부가 이 지지층들이 분열되고 있고 그야말로 한쪽은 동쪽으로 한쪽은 북쪽으로 내가 서쪽으로 가면 너는 동쪽 내가 북쪽 가면 너는 남쪽 서로 개판 5분전 지금 개판 5분전으로 자유우파들이 분열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열상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누가 인식하고 있냐면 그나마라도 보수층의 입장을 대변하는 TV조선 뭐 예를 든다면 채널A, 동아일보, 조선일보 이런 데조차도 그나마 보수의 의견을 그나마라도 조금 대변하고 있다는 이들조차도 이 심각하게 지금
보수 우파의 분열상들을 구체적으로 기사를 쓰거나 TV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분열된 거거든요. 두 번째, 지금 유튜브 내에서 지금 완전히 분열됐다고 이런 언론들이 이런 걸 거론하고 있는 거고요. 국민의힘 지도부, 오늘 박근혜 대통령, 한동훈 전 대통령을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격적으로 방문을 했죠. 이것도 오늘 만나서 무슨 메시지가 있는가 나중 문제고요.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것도 대구를 또 방문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오늘 예방한 것, 이거는 이대로 갔다가는 보수 내부의 분열을 방치했다가는 이 선거 끝난다. 선거판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현재 상태는요, 어떤 상태냐면 나는 투표 안 할래, 이런 얘기까지 지금 각종 언론의 어떤 기사 밑에 댓글로도 달리고 또 여러 군데 지금 댓글들이 유튜브에도 댓글들이 달리고 있거든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자, 민주당과 또 조국당에 지지를 하는 이 좌파 세력들이나 또 그 지지층들의 국민들, 또 중도, 심지어는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나서 시끄럽게 쿵짝쿵짝쿵짝하는 밴드웨건 효과까지 들면서 공공연하게 좌파들이 또는 중도 좌파까지를 막 여기 휩쓸리면서 투표율이 계속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지지율이 어느 정도냐면요. 자, 증거 들어갑니다. 어떻게? 이게 각 당을, 자, 국민의힘 지지율, 민주당 지지율 말고 보세요. 어느 정도냐면요. 비례정당에서 특정 여론조사기관 한 군데만을 놓고 보면 안 되고요. 예, 몇 가지를 종합했을 때 비례정당에서 지지율, 국민의 미래를 지지하는 게 지금 30% 저점대인데요. 처음에 38%, 37%까지 올라갔다가 쭉 떨어져서 30% 밑으로까지 저점에서 지금 28%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 미래를 지지하는 비례정당. 그런데 더불어민주연합하고 조국당하고 합치면은요, 처음에 40% 초반까지 해서 지금 50%까지 올라갔거든요. 50.7%까지 올라갔습니다. 국민의 미래에 더블은 아니지만, 자, 하나는 28, 하나는 50.7%. 지금 완전히 좌파는 결집하고 초결집으로 들어가고, 우파는 국민의 미래 28%까지 나왔다는 것은 이걸 다 믿자는 건 아니고요. 30% 저점까지 나오는 건 사실은 37% 적어도 후반대까지는 국민의 힘을 지지했던 세력들이 국민의 미래도 지지해야 되는데 이게 쭉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파도 결집하지 않고 안 찍는 겁니다. 이 지점은, 자, 그러면 아까 국민의힘 바닥치고 상승하나? 땅 찍고 올라가나? 우리 스스로 해야 될 일 중에서 올라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할 일이 있고 여러분이 못하는 일이 있거든요. 아니, 내가 일개 유권자고 일개 시민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내가 가서 표 하나 찍는 거 말고 없어. 또 하나, 내 아들 딸들한테 야, 이번에 국민의힘 찍자. 또 뭐 국민의 미래 찍자. 이렇게 할 때, 아니, 그것밖에 부모로서 할 일이 없는 것이죠. 또 여기에 20대 여러분들이 본다면 내가 찍고 국민의힘, 그 다음에 또 국민의 미래도 찍자.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젊은 친구들이 부모님한테 말할 수도 있겠죠. 또 다른 당 찍을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인데, 이게 지금 국민의 미래가 28%까지 떨어졌다는 것, 이걸 그대로 수치를 안 믿는다 하더라도 완전히 지금 우파는 분열돼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조사 결과를 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비상이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대통령실은 비상이 안 걸렸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또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보수 세력의 정치 지도자들 비상이 걸린 거죠. 그랬더니 오늘 그냥 뛰어내려가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대통령님, 이거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데 어떻게 선거의 여왕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박근혜 우리 대통령님께서 어떻게 좀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없겠습니까? 오늘 이런 자리에 마련된 거죠. 이미 우리 내부는 분열되고 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분열됐지? 그 이유가 도대체 뭐야? 아니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분열됐냐고 하는 게 이제 객관적인 사실은 분열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 지금 들어오시고 계시는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 말고 한동훈 위원장, 자, 윤석열 대통령, 자, 국민의힘 지도부들, 여러분들이, 정치 지도자 여러분들이 그럼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이 뭔가? 그게 두 번째 이슈 관리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전화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아니 이거 심각한데 이거 빨리 좀 해결해, 또는 대통령한테 전화해서 혹은 대통령실에 있는 어떤 관계자한테 전화해서 이거 좀 빨리 해 하고 전화하실 수 없잖아요. 그럼 우린 지켜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과연 대통령실, 한동훈 위원장, 국민의힘 지도부가 잘 나가고 있는가? 지금 방향을 제대로 잡고 있는가? 요거 살짝 볼까요? 이 지점에서 결론만 얘기할게요. 늦게나마 방향을 잡았다. 늦게나마 목표 그 방향으로 등대불을 딱 비췄다. 이 지점에서 저점 치고 올라가나? 여기서 앞으로 여러분 오늘 빼고 14일 남았습니다. 뭔 얘기냐? 새 털같이 많은 날입니다. 어떻게 요동칠지 모릅니다. 새털같이 많은 날. 그런데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함께 똘똘 지금 뭉쳐서 방향을 딱 잡고 지금 아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그 방향을 가고 있다. 이제 여기서 몇 가지의 전술만 구사한다면 이제 민심의 심판을 받을 때 저는 센슈는 결코 지금 오늘 보세요. 국민의힘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게 지역구 90석 플러스 알파거든요. 저는 그 넘을 수 있다 충분히. 그러니까 절대로 오만하면 안 되는데 여기서 나쁘지 않다. 만약에 여기서 우리 스스로 지레 여기서 100석밖에 못 얻어 이렇게 패배주의에 빠지거나 이렇게 과학적이지 않은 그죠? 정세 분석을 갖고 스스로 위축돼 가지고 이것만 가지면 우린 그냥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큰일 납니다. 절대로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됩니다. 근거 없는 낙관론도 문제나 과도한 패배주의와 또 우리 내부의 이 분열을 하나의 통합으로 가져가려고 하지 않고 단결하고 일치단결하고 대동단결해서 뭉쳐서 나머지 앞으로도 새털같이 많은 14일 동안 요동치는 선거판을 주도적으로 끌고 갈 생각 안 하고 그냥 지레 끝났으니까 그냥 이 정도에서 우리 끝내자 하는 정말 우리 스스로 무력감과 패배감에 빠진다면 이거야말로 저는 뭐냐면 이거야말로 우리 현대사의 역사의 죄인이 될 것 같은데요.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센슈에 지금부터 이어지는 이슈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그걸 귀를 쫑긋하고 들어주십시오. 이겁니다. 가장 중요한 우선 아쉬운 것부터요. 지금 이제부터 이슈 관리의 핵심은 우리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좌파의 프레임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좌파의 프레임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적극적으로 공세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상당히 부족하다는 걸 먼저 대안으로 제시하겠습니다. 하나, 좌파의 프레임에 빠지지 말자. 두 번째, 좌파의 프레임에 역공세로 나가자. 그런데 여기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것. 이번 끊임없이 하락했던 국민의힘 지지율에 결정적일 게 특히 수도권에서는요. 수도권 얘기하는 대구 경북은 또 다를 수 있어요. 니들이 떨어지든 말든 우리는 우리끼리 똘똘 뭉쳐 그럴 수 있죠. 제 기준은 수도권에서 결정적으로 이종섭 건이었습니다. 황상무는 나중 문제예요. 그런데 이종섭 대사가 들어오고 나서 지지율이 탁 멈췄는데 문제는 이종섭 대사가 들어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미 빠질 만큼 국민의힘 지지율이 빠질 만큼 빠졌거든요. 이미 좌파의 프레임에서 빠졌습니다. 이종섭이 사건을 축소 은폐한다라고 해서 좌파의 프레임에 빠진 거지요.
빠져서 지지율도 빠지고 한 겁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군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들에 대해서는 군 수사기관이 이걸 조사하고 수사할 권한이 아예 법적으로 없더라고. 다 경찰로 넘겨야 돼요. 만약에 군 수사기관이 이걸 조사했다면 월권하는 거예요. 월권. 니들 월권하지 마. 근데 다 조사를 했어. 그러면 그 조사한 대령한테 야 이거 월권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조사한 거를 결재하고 누가 죄가 있다. 이거 월권이야. 그러니까 다 철회하고 빨리 경찰에 넘겨. 라고 한 법을 지킨 걸 가지고 이게 오히려 축소 은폐했다고 좌파의 프레임에 빠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직접 했던 당사자 이종섭 대사가 이미 빠진 거를 그 다음에 빠진 걸 들어오면서 멈춘 거를 이종섭 대사의 이름으로 내가 들어와서 조사를 받으려고 했는데 왜 공수처는 조사할 계획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니 그럼 나를 그럼 왜 출국 금지를 시키고 또 내가 출국해서 호주에 가 있으니까 이거 이종섭 대사 대면 조사 해야 된다. 대면 조사 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대면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얘기를 왜 했느냐. 그리고 또 들어와서 2번에 걸쳐서 재차 빨리 수사를 촉구해달라고 재수사 촉구서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말이 없어. 우리 수사 계획이 없다. 이러면 그 당사자인 이종섭 대사가 직접 공수처를 출두해서 왜 그렇게 했느냐를 공수처 가서 의논하고 당사자랑 의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유일하게 공수처에 들어가서 그 수사 담당자를 만난 건 변호사 담당자를 만난 건 대통령실에 사람도 만난 게 아니고 한동훈 위원장이 들어가서 만났습니까? 국민의힘 관계자가 만났습니까?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만났습니까? 대통령실 누구 관계자가 가서 만났습니까? 오히려 이종섭 대사가 얼굴을 들고 만난 거 아니에요. 수사기관 담당자랑 공수처. 그러면 다시 공수처에 가서 당신들 의도가 이게 뭐냐 본인이 직접 말로 확인해야죠. 공문을 통해서 종이 쪽지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만나고 나와서 내가 만났더니 이렇게 이거는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다. 결론은 총선을 앞두고 이건 정치 공작이라고 내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대사의 이름으로 말을 해야지 수도권에 있는 중도층이 야 이거 공수처가 공작을 했어? 총선 앞두고? 여러분 공수처가 총선을 앞두고 이종섭 대사건을 공작을 했다고 하면 그런 의혹이 있다고 하면 이게 누구한테 도움되겠습니까? 녹색 정의당에 도움되겠습니까? 아니면 진보당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직접적으로. 여러분 누구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낙연 당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누구에게 도움이 되더라고? 공수처가 이렇게 했습니까? 민주당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얘기해야지. 이미 수도권에 있는 무당층들은요. 이미 이종섭 거를 까먹었어요. 이미 푹 빠졌던 거를 까먹었으니까 아까 제가 몇 퍼센트라고 했어요. 국민의 미래 28%까지 떨어졌어. 이게. 그러면 중도층, 무당층들이 다시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걸 올리지 않느냐고. 왜 이걸 이종섭이 나서지 않느냐고. 옆에서 대사라고 전 국방부 장관이라고 폼재고 있으니까. 이거를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또 무슨 국민의힘의 다른 의원들이 아무리 이런 걸 떠들어도 안 되는 겁니다. 이종섭의 얼굴로 이종섭의 목소리로 이종섭이 언론에 직접 얘기해서 이걸 끌어올리지 않으면 대안이 없는 겁니다. 다 까먹었다니까요. 하루에도 10개씩 터지는 이슈에 부정층들은 다 까먹었어. 그리고 국민의힘에 실망했어. 이게 결정적으로 제가 하는 이슈 관리라는 거 대안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이종섭 전 장관, 이종섭 대사 빨리 내일이라도 이번 주 지금 뭐냐 오늘이 화요일이에요. 금요일 날 해도 안 돼. 이번 주 안에 공수처로 나가라니까요. 공수처로. 이걸 촉구하는 겁니다. 이종섭 대사 공수처로 안 나가면요. 당신은 역사의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이 22대 총선의 국회를 종북 주사파들이 들어와서 차지하는 그 국회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대통령에도 위해를 가하는 거고 국민의힘에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국민의힘도 힘도 못 쓰게. 당신 책임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책임이 이렇게 종북 주사파가 국회를 장악하는 걸 100이라고 놓고 보면 당신이 그중에 책임이 3, 40은 있다 이거예요. 빨리 내일이라도 공수처로 뛰어가란 말이에요. 뛰어가. 변호사 데리고 뛰어들어가라. 이겁니다. 자, 두 번째 이슈 관리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슈 관리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의료 파업에 대한 건데요. 의사들 파업.
이것도 심각한 겁니다. 요거는 결론만 말씀드리면요. 이거 지금 의료 파업 관련해서 너무너무 지금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대통령실이나 뭐냐. 자,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이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협상자의 중재자로 나섰지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이때 지금 의료계에 협상을 하려고 해도요. 협상의 대상자가 없습니다. 아니 대상자가 있어야지 협상을 할 거 아닙니까? 대상자가 없어. 왜? 의료계가 복잡합니다. 의대 교수들 있죠. 전공의들 있죠. 또 의사들 있지요. 다 달라요. 그러면 지금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이나 한동훈 국민의힘 빼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왜 잘하고 있느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섰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뭔가 본인이 속전속결로 이 문제를 풀려고 해서 협상자가 아니라 대안도 본인이 내고 막 좌충우돌하는 게 아니라 본인은 신뢰감을 지금 양쪽이 정부나 또는 이쪽이 의료계 쪽이 서로 신뢰하지 않으니까 나는 신뢰를 줄 수 있는 또 대통령과 또 직접 말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힘을 갖는 그죠? 믿을 수 있는 이러한 위치로서 나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 그러니까 신뢰감을 형성하는 것, 이것으로 나의 역할을 제안하겠다. 그러니까 의사의 얘기를 들으면 이거를 의사들은 보건복지부가 이걸 왜곡해서 대통령한테 전달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적어도 한동훈 위원장한테 얘기하면 이걸 왜곡하지 않고 그대로 한동훈 위원장을 전달한다. 왜? 이 사람은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검찰로서 그냥 FM이다, FM. 거짓말도 안 하고 덧붙이지도 않고 딱딱딱딱 제1검이야, 조선제1검. 칼로 무자르듯. 이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절대로 왜곡을 안 해. 이게 의사들이 의대 교수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신뢰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버 안 하고 있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말하는 게 전격적 파격적으로 내가 다 하겠다. 아닙니다. 여러분 의견을 다 받아안는다는 거죠. 이미 여기서 출발을 잘한 겁니다. 오버해서 갑자기 모든 지금까지 논의사항 다 스톱. 또 양쪽에 나오는 의견 스톱. 무조건 의사들 얘기 듣는다. 이렇게 해서 의사들만 100% 다 따라가면은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선거 폭망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난리 피면서 대통령실에서 어쨌든 전 국민의 88%가 의대 중원 찬성하고 있습니다. 88%가. 그 안에 절반은 무조건 지금 빨리 해야 된다. 대통령실 입장대로. 나머지 절반은 그래 무조건 2,000명이 아니라 이건 탄력적으로 조정해 가면서 하자. 뭔가 합리적인 게 있지 않아? 유연하게 하자. 이게 나머지 절반이고요. 합치면 80%가 거의 90% 육박합니다. 따라서 의사들의 주장은 완전히 지금 국민 여론과 정반대로 무인도로 가고 있는 겁니다. 국민이 없는.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여론조사로만 놓고 보면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게 나서니까 무슨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 오늘은 국무총리가 정식으로 오늘 협상 주체가 없으니까 없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과 또 의대가 있는 대학 총장들과 만나서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의해서 국무총리께서 오늘 드디어 나섰습니다. 이게 잘했죠? 세 번째 또 나옵니다. 등대불을 쫙 비친 방향으로 잘 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려요. 대통령이 처음으로 유연하게 의사 쪽, 의료계 쪽의 얘기를 들어라. 그 다음에 과거에는 얄짤 없었습니다. 그냥 대통령이 그대로 갔었는데요. 오늘 유연하게. 대통령에서 처음 나온 겁니다. 뭔가 조짐이 보이지 않으세요? 방향이 정확합니다. 이거 이제부터는 이 이슈 관리를 하루아침에 문제를 풀어도 큰 문제를 푸는 게 오히려 더 큰 문제입니다. 점진적으로 얘기를 쭉 듣되 의료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의대 교수들을 만났으니까요. 다음은 또 총장도 만나고 또 이제 의사들 중에 온건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오늘 드디어 온건파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느냐.
강경파를 지금 만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강경파, 온건파들을 만나야 되는데요. 온건파들이 드디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거든요. 우리는 의사와 환자 곁을 떠나고 싶진 않은데 이지매 당하고 개인정보 다 폭로하고 이래서 갈 수가 없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온건파 얘기도 듣고요. 중요한 건 여러 각계 의료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만나고 또 국무총리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국무총리가. 근데 오늘 의료계에요. 정확하게 개원이 중심으로 의사협회에서 오늘 선거가 있었는데 임현택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소아과 소아아동과 여기에 회장이었던 분이 출마했는데 강경파 중에 강경파입니다. 온건파들은 지금 오히려 사직을 강요하는 이런 의대 교수들 이 분위기에서 굉장히 불편하다. 왜 사직을 강요하느냐. 아예 줄 서서 투표를 하니까 줄 서서 사직서를 내는 식으로 몰고 가니까 빠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지금 강경파들이 오늘 임현택 이분을 회장으로 뽑아 선출했습니다. 근데 이분의 말들은 전통적으로 정부에 대해서 쭉 해왔던 발언들이나 엊그저께 최근 발언들을 보면 지금까지 좌파들이 주로 이 좌파의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했던 말들과 거의 유사한 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상적인 의사로서 야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하고 합리적이고 또 이런 의견 모두가 또 대변하는 의견 이런 것보다 뭔가 자 진상규명해라 책임자 처벌해라 모든 정책 100% 철회하라 이런 거는요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세월호 사건이나 또 이태원 사건에서 있었던 이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맨날 수십 년 동안 들었던 이런 구호들이거든요. 슬로건들. 그러니까 이분도 굉장히 이런 분들 지금 만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강경파에 쏠리면 안 됩니다. 내버려 두고 온건파와 합리적 중도파들을 분리시켜서 한동훈 위원장, 정부, 당도 강경파들을 고립시키고 온건파 또 대화를 하고자 하는 서울대 교수협의회 오늘 나섰습니다. 의사교수뿐만 아니라 서울대 교수협의회가 이런 온건파와 중도파들을 빨리 분리시켜서 나머지 세력들의 이름들을 요구를 적극적으로 들어라. 이게 센슈가 제안하는 겁니다. 여기서 섣불리 강경파를 만나면 안 된다. 이건 그대로 고립시켜버려라. 이게 제가 두 번째 주장하는 거고요. 세 번째입니다. 이것도 좌파 프레임. 대표적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전국적으로 나서면서 지금 가짜뉴스나 또는 과장된 것, 허위사실 이걸 뿌리고 다니는 게 지금 대파 논쟁을 계속 뿌리고 다니잖아요. 그것만입니까? 쎄 중국 이슈에 대해서도 왜 이 대파 논쟁에 대해서도 아무도 국민의힘에 답변을 별로 하고 있지 않아요. 국민의 후보들이. 오늘 처음으로 대통령실이 이 대파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억울하다고. 875원이라고 하는 이재명 대표가 이 전국적으로 떠들고 다니는 이 가짜 발언에 처음으로 대파 가격이 정상가는 4,250원이다. 근데 여기에 하나로마트에서 지원하는 것, 저 정부 또 농축산물에서 정부 농림수산부에서 지원하는 것 이거 다 해서 그때 거기서 875원이었던 거지. 대통령이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다. 이게 합리적인데 원래는 이 가격이 아니라 그렇죠? 이 1,000원대 가격에서 팔고 있었던 거를 이렇게 파는데 다른 데는 이 가격으로 못 파는 거 아니냐 하고 대통령이 반문을 했던 거거든요. 이것에서 오늘 처음으로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국적으로 연일 이 좌파 언론과 특히 좌파 언론들이 막 이런 사실에서 가짜 뉴스들을 뿌려지면서 이재명의 프레임에 푹 빠져가지고 이게 헤어나질 못하고 있는 거로 국민들이 이걸 그럼 이 대파 논쟁을 구체적으로 언론 보도를 보면서 이게 대통령의 얘기가 이게 정확하게는 이런 얘기였구나. 그런데 이재명 이게 대표가 이걸 과도하게 이걸 확대 해석했는데 이거 가짜 아니야? 왜 이렇게 하지? 우리가 투표를 하는 데 있어서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정보를 제시해야지. 팩트를. 이게 뭐야 도대체 이재명 대표. 이렇게 생각합니까? 일반 부동층이나 저도요. 뉴스를 볼 때 헤드카피. 헤드라인만 보고요. 그 밑에 조금 작은 글씨 한 서너 줄만 보고 그 밑에 기사 안 읽어요. 이게 국민들 수준이고요. 저도 그 수준입니다. 이거에 적극적으로 한동훈 위원장 혼자서 막 떠들고 말이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고 또 거기서 기껏해야 원희룡 장관, 원희룡 후보 정도 떠들고 이게 뭡니까? 이러면 되겠습니까? 좌파 언론들은 더욱더 이걸 확산하고 뿌리고 있는데 제가 답답해서 제가 이 말을 드리는 거예요. 왜 좌파 이들이 민주당 후보들이 특히 이재명 입에서 나오는 이걸 적극적으로 부각하지 않냐고. 쎄도 이건 국민적 자존심입니다. 이건 굴종하는 겁니다. 이게 친중 발언이 아니고요. 중국에 문재인이 얘기했던 중국은 큰 나라, 우리는 작은 나라. 대한민국 국민의 그야말로 민족적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거든요. 왜 우리는 이걸 적극적으로 확산을 못 시키냐고요. 우리가 작은 나라냐고. 우리가 중국의 속국이냐고. 이걸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후보들이 우리가 중국의 속국이냐? 문재인이 중국 큰 나라, 우리는 작은 나라고 했는데 이재명은 아예 우리를 중국의 속국이라고 얘기한다. 쎄 중국이 뭐라 그러든 이러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 중국의 속국, 우리는 작은 나라. 헤드카피가 이렇게 신문에 언론에 뿌려지도록 자유우파 보수 언론의 유튜브뿐만 아니라 언론들도 있잖아요. 문재인은 대한민국 작은 나라, 이재명은 속국. 이렇게 언론에 나오도록 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말을 해야 될 거 유세장에서. 아무도 얘기하고 있잖아. 이게 센슈가 얘기하는 또다시 황당하고 답답한 심정에 열받는다. 뚜껑이 열린다. 이걸 세 번째 제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슈 관리인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보게 되면요. 조국 돌풍도 제가 한마디 할까요? 조국 돌풍이 일고 있습니다. 조국도 제가 한번 이게 너무 길게 가는데 중요한 거니까 조국 돌풍이요. 여러분 20대는 조국 정당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게 20대는 조국 정당에서 0%예요. 혹은 2%, 5%도 안 돼요. 조국 정당은 어디든지 2%, 3%도 안 돼. 그런데 여기를 지지하는 거는요. 40, 50대가 지지합니다. 40대 전부 다 결집되어 있고요. 조국 신당에. 또 50대 초반과 중반까지. 이게 조국 신당의 지지 기반입니다, 여러분. 연령대로는요. 그리고 이들이 계속 가장 좌파적이잖아요. 20대는 조국 신당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직접 인터뷰를 한 겁니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조국 신당은 조국이 가는 유세 현장을 보면 20대는 찾아보기 어려워. 전부 다 40대나 진보 중년, 좌파 중년들만 우글우글해요. 20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국 신당 지지하는 거 보면 보세요. 남미 보면은요. 넷플릭스 드라마에 범죄자들이 남미 정치인들 좌지우지하고 남미 정치인이 범죄자야. 그러니까 20대들이 보면 조국 신당 열풍을 보면 이거는 그야말로 총선을 앞두고 넷플릭스 드라마 보는 것 같다. 범죄자가 유력 정치인이 되는 현실 자체가 납득이 안 된다. 이게 20대들이 하는 얘기예요. 또 당명에 자기 이름 넣는 것 자체가 이게 정상적입니까? 이게 조국 신당들이 이게 어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극단적으로 20대들이 아니 평생 혹독하게 경쟁을 해온 우리 20대가 제정신이면 조국당을 지지할 수 있겠습니까? 20대는 조민 때문에 부당하게 자리를 잃어버린 그 의대 거기 사람들 그게 내가 의대를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내 자리 나나 마찬가지다. 내가 자리를 잃어버린 거나 똑같은 심정이다. 이게 취업준비생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너도 나도 없이 20대는 이구동성으로 조국 부모들 교수 부부가 인맥을 총동원해 억지로 스펙 만들고 스펙 조작하고 만들어서 그러면서 피해자 코스프레 한다. 이게 20대들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거를 지지한다고 우리가 기주고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사실을 계속 더 부각하고 더 20대들의 이런 마음들을 그대로 강남 좌파 조국이 했던 행위를 계속 후보들이 떠들어대고 외치고 20대들한테 자 20대 여러분 분노하라 들고 일어나라 이러한 조국 교수
조국 교수 부부 인맥 스펙으로 이들이 비례대표로 국회에 진출하면 되겠느냐 하는 얘기를 당연한 게 아니라 계속 떠들란 말이에요. 이미 지지하는 40대는 어쩔 수 없습니다. 40대 애들은. 50대 초반까지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내버려 두고. 그래서 20대와 부모들이 싸우도록. 이게 아직도 보름 남았습니다. 계속 떠들라. 이게 조국 신당에 대한 센슈의 대안입니다. 이상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렸던 이슈 관리, 조국 신당의 내로남불, 이중 얼굴, 더군다나 갭 투자 지금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갭 투자 벌려지고 있잖아요. 이것도 계속 떠들고 모든 후보들이 페이스북에다 올리고 유세 현장에서 마이크 못 잡으니까 지금은 그냥 육성으로 얘기하고 이게 핵심이다 이거야. 전세 갭 투자가 적당한 갭 투자를 해야죠. 저도 갭 투자했어요. 근데 저는 예를 들어서 4억 집에 2억 5천 내 돈 들이고 1억 5천 대출 받아서 내가 샀다니까 집을 내가 샀어요. 그래야 됩니까? 또 이번에 사퇴한 친구 말고 38억짜리 또 보니까 뭐 한 40억짜리에 거의 38억이 갭 투자 그냥 대출 받아서 2억이 자기 돈이야. 이런 게 민주당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걸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거. 이거 총선판을 흔들 수 있는 이슈다. 이거는 내로남불이 아니라 좌파들이 민변 출신의 변호사뿐만 아니라 민변이 아닌 자들도 좌파들이 이중 얼굴이잖아요. 이거는 내로남불이 아니라 가면을 쓴 얼굴 아닙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폭로하고 홍보하고 알려라. 그리고 20대를 부모로 갖고 있는 40대 후반에서 50대 중반까지 부모와 자식 간의 싸움을 붙여라. 그래서 20대가 당당한 목소리로 자기 부모 세대인 좌파 세대들을 전교조에 교육받아서 의식화된 부모 세대들하고 싸우게 만들고 부모와 투표 못하게 만들어라. 이게 센슈의 작전입니다. 이게 첫 번째 여러분과 함께했던 총선판 반전한다. 국민의힘 저점 찍고 올라가나 올라갈 수 있다. 이게 오늘 센슈 재정치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꼭지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꼭지입니다. 자, 오늘 나왔던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요거에 대한 언론 보도는 다 이미 지금 나왔는데요. 자, 제 눈에는 이게 예리하게 보입니다. 세 가지 보입니다. 세 가지. 저의 분석입니다. 여기선 정치평론가 요 관점으로 한번 볼까요? 여기선 박근혜 대통령 선거의 여왕 박근혜 대통령이 준 땡땡 주머니 한동훈에 준 박근혜 3대 메시지 이게 있는데요. 오늘 그렇죠? 여기 보시죠. 오늘 저 사주방문에 세 가지 메시지를 줬습니다. 요거 정확하게 핵심만 얘기하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이렇게 얘기했죠. 오늘 대통령이 전 대통령 박근혜 이렇게 합니다. 보세요. 다른 많은 얘기가 있는데 30분 동안 공개된 얘기만 얘기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서해 수호 기념식에서 두 분이 만나는 것을 봤다. 이 말을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이때 서해 수호 두 분이 만날 때 언론에서는 유난 갈등, 유난 뭐 2차 갈등? 뭐 어쩌고 이런, 그러니까 자꾸 언론에서 부각하고 있죠. 그런 걸 좌파 언론이 더더욱 이렇게 벌려놓고 있고, 좌파 언론 아예 그걸 노골적 갈등으로 몰고 가고 있고, 보수 언론은요, 이게 그렇게 해야지 국민들이 더 그 뉴스를 보거든요. 또 언론에서 이렇게 인터넷 막 보면 그런 게 눈에 띄면 그걸 클릭합니다. 그 장사가 되는 거지. 돈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갈등도 부각되고 또 갈등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럼 더 갈등은 뭐예요? 그걸 더 과장하고 부각하고 키우고 폭발시키고 이래야지 먹고 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노란하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이겁니다. 서해수호 얘기를 해서 만난 거는 이걸 먼저 두 분이 만나는 겁니다. 이거는 단결하라. 혹시 뭉쳐라. 그거는 그렇게 뭉쳐야만이 서해수호처럼 그 계기처럼 우리가 자유민주 체제, 절대로 종북 주사파, 이 좌파 세력들에게 이 나라 국회의원 총선을
져서도 안 되고 의회를 그들이 차지할 수 있도록 해줘서도 안 되고 이걸 호소한 겁니다. 자유민주 체제 이념을 저는 대통령이 강조한 거로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사람 어떤 차이가 있어도 절대로 그건 작은 차이야. 크게 대동단결하라. 이렇게 얘기한 건데 이때 두 분이 제가 보니까 만나는 걸 봤는데요. 자, 안보도 위기고 또 말씀하신 게 경제도 위기인데 자, 이럴 때 이런 위기일 때 뜻을 모아서 단합하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는 첫 번째 메시지는 선거, 지금 눈앞에 이 목조는 그냥 선거가 아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너무나 중요하다. 그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 그죠? 그리고 당대표로서 누구 있죠? 예, 도장 들고 그때 공천 도장 들고 나르세 부산으로 날랐던 그 당시보다 지금이 더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시기다. 이걸 대통령이 강조한 겁니다. 절대로.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죠? 지금 자, 바닥 짚고 올라가나? 그런데 우파가 분열될 때 분열됐잖아요. 그걸 누군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보고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지금 상황이 갑자기 느닷없이 보세요. 대통령이 뜻을 모아서 단합하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니 대통령이 단합하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첫 번째 메시지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냐? 국민들이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빨리 경제를 잘 일으켜서 민생을 편안하게 해라. 이걸 먼저 얘기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그것도 경제 위기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안보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러니까 빨리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한동훈 위원장 해라. 이게 아니고 바로 그대로 말씀드리면 뜻을 모아서 단합해가지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얘기는 야 지금 내가 봐도 심각하다. 왜 분열하고 조금 왜 분열하고 자빠져 있어?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까지 사태를 왜 만들었어? 어쩔 수 지금은 없었고 눈앞에 이제 15일 남아서 똘똘 뭉쳐가지고 이걸 뒤집기 해. 판을 엎어. 내가 선거의 여왕이야. 선거 도사야. 내 느낌으로 내 필로 지금 뒤집으면 돼. 그런데 뒤집기 위해선 당신 두 분이 먼저 철저히 뜻을 모아서 단합해. 그거부터 출발해.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갈등, 좌파들이 계속 갈등, 작전 필 텐데 또 우리 내부도 거기에 현혹돼서 여기 좌파들 막 현혹하는 거에 또 거기에 빠져가지고 같이 널뛰게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거에 빠지지 마십시오. 이겁니다. 두 번째, 대통령이요. 대구에 방문하셔서 민생 토론했는데 공감이 크다. 그게 지역에 우리 대구 지역에 희망을 갖는 토론입니다. 한동훈 위원장 이걸 잘 뒷받침하길. 이게 뭡니까? 이거는 대통령이 하고 있는 지금 민생 토론 있죠. 전국적으로. 이거 정말 잘하시고 계시다. 아주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요것과 맞춰서 한동훈 위원장이 정확히요. 이걸 잘 뒷받침해서 선거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 이건 뭐예요? 한동훈 위원장은 이런 지금 대통령 하는 거 민생과 관련한 거잖아요. 지역에 거대하게 민생과 관련한 것도 있고 지역의 중장기 발전에 대한 대형 프로젝트도 있고 따라서 구조적인 경제 지역의 구조를 바꾸는 것도 있고 산업 구조를 이거는 중장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너무나 중장기적인 거 좋다. 그런데 여기에 단기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눈앞이 선거잖아. 단기적으로 이걸 잘 뒷받침하기는 센슈 얘기가 아니고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거에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란다. 그래서 이게 중장기와 단기가 합쳐서 선거 뒤집어라. 이게 대통령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냥 잘 뒷받침해. 이렇게 끝나지 않고요. 선거에 좋은 결과가 있길. 이렇게 마무리를 하셨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정확하죠? 제 얘기가 어때요? 분석하는 게. 여러분. 괜찮습니까? 구체적인 지금 지침을 준 겁니다. 선거의 여왕이. 저한테는 너무나 아주 그냥 방향과 전략을 딱딱딱 대통령이 짜준 거예요. 이걸 못 읽어요? 이걸 읽지 못하고 그냥 추상적으로 대통령이 보수를 그냥 뭉치게 했으니까 잘해서 이번에 해라. 이게 아닙니다. 세 번째. 또 있습니다. 비공개로 했던 거.
뭐가 있죠? 의대정원. 여기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거 공개 안 했습니다. 자, 유영아 변호사가 심도 있는 얘기가 있었다. 이게 뭡니까? 심도 있는 얘기가 있었다. 아니, 잘 의대정원 이게 잘 해결돼서 여러분들 같이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한 게 아니라 유영아 변호사에게는 심도 있는 얘기가 있었다라고 한 겁니다. 여기에 이게 센슈가 여러분에게 여기에 더 물론 일부 언론은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그렇죠? 철도 파업이 있었는데 그 철도 파업 때 이 철도 파업, 철도 노조, 이건 좌파 노조잖아요. 예, 철도 파업 노조는 여러분 대한민국이 막 수립됐을 당시부터 그때부터 전국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노조 중에서 제일 오래된 노조가 어딘 줄 아세요?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노조들이 있잖아요. 노조나 또는 어떤 단체가 있죠. 제일 오래된 노조 중에 하나가 철도 노조예요. 이건 완전히 이건 좌파화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 철저하게. 옛날 뭐야. 빨치산들이 남노당들이 들어가서 만들었던 철도 노조 그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이들과 박근혜 대통령과 딱 부딪혔을 때 그때 당시에 당대표였던 누구죠? 전 이름도 얘기하게 김시성 갖고 있는 그분이 가서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풀었잖아요. 이런 걸 아마 얘기했을 수도 있다라고 일부 언론은 추측하는데 그거는 일부 언론에 저는 제가 보는 좌파 활동의 극좌파로서의 경험치로 그런 정도로 가지고는 대통령이 얘기했다? 그러면 그게 뭐 심도 있는 얘기다?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또 다른 심도 있는 얘기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이게 대통령의 세 번째. 요 심도 있는 건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모르는데 그렇죠? 일부 언론이 얘기한 건 그 정도는 아니다라는 것까지만 제가 얘기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여기서 이 세 가지의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메시지를 줬는데 이 상황에서 또다시 이 보수 이 층들, 우파들 내부에서 이 박근혜 대통령의 해석을 가지고 설왕설래하거나 이러면은 이거는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 가지 메시지에 위배되는 것이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22대 우리 국회가 이 자유우파들에 의해서 적어도 151석을 어떻게 하든 마지막까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151석을 마지막까지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데 비례까지 합쳐서 이거를 지금 그냥 졌다. 패배주의에 빠져서 또는 거기까지 안 가도 돼. 그냥 우리 최소한 만약에 100석만 넘으면 돼. 이러한 여러분들이 허무주의, 무정부주의, 폭망하는 주의에 빠지게 되면 이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이야기했던 메시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동들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어요. 왜냐? 14일 동안에 뭐가 터질지 모릅니다. 진짜 그게 선거입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사전투표가 있기 전까지 어떻게 하든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데까지 끌어올려야 됩니다. 사전투표 전까지. 그러나 사전투표를 했다 하더라도 이제 본투표까지도 바로 전까지도 왜 지금은 SNS 시대니까 한순간에 쫙 퍼지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열심히 뛰라는 이 박근혜 대통령의 이 메시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오해하거나 자기에게 유리하게 사익으로 또는 당리당략적으로 이걸 해석해서 확대하고 사리사욕에 빠지면 안 된다. 지금은 이미 좌파는 결집할 대로 결집해서 조국당과 더불어민주연합 합쳐서 50%가 지금 넘었습니다. 비이상입니다. 총 결집 중입니다. 우파는 27, 아까 몇 퍼센트죠? 28%? 빠질 때까지 빠져서 이제 투표 안 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런 결과를 두고 볼 수가 없다. 지켜볼 수가 없다는 게 센슈의 생각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꼭지 들어갑니다. 이 마지막 꼭지는요, 여러분, 제가 어저께 센슈 TV에서도 여러분하고 출근길 센슈 여기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세 번째 꼭지입니다. 자, 선거판 변수 자통당 떴다. 선거판 변수로 자유통일당 떴다. 이 수면 위로 올라온 자유통일당 의혹? 호재인가 악재인가? 우선 이게 YTN 단독 보도인데요. 여러분 요게 자세하게 얘기할 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YTN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고요. 다만 요 YTN의 보도를 보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기준, 요것만 좀 먼저 기준을 좀 말씀드리면 어떤 관점으로 이걸 볼 건가, 요것만 제가 지적하고 요 마지막 메시지 마무리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거는요, 우선 조심할 거는 이 YTN은 자, 대표적으로 이번 이 좌파 언론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TV조선이나 조선일보 또는 채널A 정도 여기서 이걸 얘기했다면은 뭐 특별히 제가 거론할 필요는 없는데 이게 YTN에서 이걸 단독 보도를 했기 때문에 이걸 바라보는 자유우파들의 태도, 관점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우선 여기서 공천 한마디로 이 전광훈 이 목사가 자유통일당의 지금 고문이국을 창당했잖아요. 여기 비례대표 앞 순번 공천을 이 대가로 금전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YTN이 부각한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서 한나의 당사자가 나오는데 K땡땡씨가 나옵니다. 이 K땡땡씨가 자신이 갖고 있던 녹취록 이걸 이 대화를 막 했는데 이 대화에 전광훈 목사님의 목소리도 녹취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를 위변조까지는 하긴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이 자유통일당 관계자들의 목소리도 다 녹취가 되어 있는데 이걸 갖고 이미 선관위에 제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관위는 사실관계 확인을 하기 위해 먼저 지금 자유통일당 이쪽에 조사를 아마 오늘 내일 조사가 들어갈 겁니다. 이번 주에 조사가 들어갈 거고요. 제가 조금 어디 알아보니까 이번 주에 조사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선관위 조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에 대해서 녹취를 요걸 제출했으니까. 그러고 나면은 바로 선관위가 그러니까 사실 여부 이게 뭐 황당한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사 녹취록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이 말만 해가지고는 이거 절대로 조사 안 하죠. 사실관계 끝나면 조사권을 발동해서 기본 조사들을 좀 끝내고요. 요거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보통 금방 못합니다. 이 조사권 발동은 사실 경찰이 조사하는 거나 똑같은 수준에서 조사권 발동을 이게 합법적인 법률적 권한이 있습니다. 이 끝나면 그 다음에 바로 선관위는 검찰로 넘깁니다. 경찰로 넘기지 않습니다. 바로 경찰로 넘깁니다. 아니 검찰로. 그러니까 경찰권을 갖고 조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진행됐는데요. 여기에 이 K땡땡씨가 자기만이 아니고 다른 예비 후보자들에게도 이러한 YTN 보도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다른 비례대표 후보자들에게도 공천을 대가로 특별당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고 지금 보도가 됐고요. 자, 이럴 때 이게 만약에 YTN과 이 YTN 좌파와 K땡땡씨가 오히려 전광훈 고문이 있는 자유통일당을 음해하는 것으로 이게 공작적이라면 자유통일당에겐 이게 악재가 될까요? 호재가 될까요? 일단 선거가 지금 15일 남았는데 이걸 자유통일당이 적극적으로 근거를 갖고 증거를 갖고 치고 나와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조작이면 음해와 조작이면 그러면 제가 볼 땐 자유통일당에 호재로 작용할 겁니다. 대신에 반드시 이게 음해고 조작이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면 녹취록이거든요. 개수나무님, 전 목사님 현명하신 분 금전에 비리는 없을 것. 그러니까요. 우리 개수나무님 말씀처럼 또 손경애님처럼 요게 요쪽에서 제기하고 있는 게 이제 녹취록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 K땡땡씨가 전광훈 그 녹취록에 보면 전광훈 그 고문님께서 이자들이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약속어음을 쓰자, 계약서를. 이거에 대해서 안 쓴다고 얘기했거든요. 만약에 썼으면 전광훈 목사님께서 당하는 거죠. 근데 다행히 그걸 안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녹취록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녹취록하고 그러면 이쪽에 우리 정광훈 목사, 이 자유통일당 이분들이 여기에 합당하는 이 K땡땡 씨의 어떤 공작 또 YTN과 함께한 어떤 음해 이거에 합당한 증거들을 제시하면 그러면 이제 자유통일당의 호재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깔끔합니다. 자유통일당에서 이건 음해다라고 말만 계속 떠들고 증거를 제시하지 않으면은요. 지난번에 민주당에서 당대표 선거할 때 돈 봉투 뿌렸잖아요. 그때 다 돈 안 받았다고 다 얘기. 모든 의원들이 돈 하나도 안 받았다고 했어요. 재판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 받았대 이제. 그런데 액수가 조금 적게 받았다. 그러니까 중도층들이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자유통일당의 지지를 올리기 위해서는 중도층 이쪽은 이번 사건 터지면 안 믿습니다. 뭐냐? 돈 안 줬, 나 돈 안 받았다. 이러면 중도층은 안 믿을 거예요. 아마 돈 받았다고 생각할 거예요. 민주당에 사례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 중도층은 내버려 두고 부동층들은 재판에서 다 뒤집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보수 우파 내부의 지지자들만 놓고 보면 요때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이건 음해다, 조작이다. 요것만 얘기하면 아마 보수 우파층 내부에서 상당히 자유통일당에 대해서 실망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이 녹취록이 나와야 됩니다. 뭐냐? 이 K땡땡이 다른 곳에서 뭔가 했던 이야기들이나 뭔가 그런 녹취록이 나오거나 아니면 서류가 딱 나오거나 그러니까 종이에 그자의 친필이 있는 K땡땡의 필체가 실제 있는 어떤 서류가 나오거나 그게 없고 보도자료로 계속 음해다 이거는 악의적인 거다 이것만 얘기하면 그때는 보수 우파 내부가 자유통일당에 대해서 실망하겠죠. 왜냐면 믿었는데 이럴 뿐이 아닌데 그죠? 도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 목사님이 그럴 뿐이 아니거든요. 헵시바님처럼 금전관계 깨끗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말로만 나 깨끗해 내가 목회자로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게 말이 돼? 이런 얘기 말고 그런데 다행히 정광훈 목사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목사님이 이거는 공천을 대가로 한 게 아니고 특별당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특별당비로만 받으면 절대로 그거는 불법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특별당비를 받을 때 뭔가 공천과 관련한 대가 이런 거를 갖다가 첫 번째는 이런 거를 이렇게 살짝 얘기하거나 뭔가 이러면 이제 그건 불법입니다. 이거에 정광훈 목사님이 개입되지 않았다 하는 것만 입증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문제가 없는 것이죠. 이건 음해가 되는 거죠. 또 하나 저는 이런 저는 그 걱정이 있어요. 뭐냐면 정광훈 목사님은 전혀 그럴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혹시 자유통일당 내부에 당 관계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장난칠 수 있죠. 안 그렇습니까? 정광훈 고문, 자유통일당 고문 그분과의 관계없이 그런 거 왜냐면 정당에서는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그게 정치권이에요. 예. 그게 예를 들어서 옛날 한나라당이든 뭐 민주당이든 어디든 간에요. 자기가 유력자한테 말을 해서 너 당신 공천 줄 수 있어. 이러면서 뒤로 돈 헤쳐먹는 거 있죠. 이건 너무나 일상적인 일이에요. 따라서 전광훈 목사님과 관계없이 당 관계자들이 살짝 그 K땡땡한테 실제 근데 K땡땡이 돈을 1억 원을 줬다고 지금 얘기하거든요. 근데 안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안 줬는데 1억 원 줬다고 얘기하면 그건 또 K땡땡 거짓말이 금방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금방 거짓말을 찾아내시든지. 두 번째, 목사님은 전혀 관계가 없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있죠. 저는 그분들 하나도 모르죠. 그분들. 근데 정확하게 그 당의 관계자가 그러면 당의 관계자라고 하면 당의 직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동훈은 비대위원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거대책본부에 공식 직책들이 있습니다. 자유통일당도 똑같이 직책들이 있습니다. 공천관리위원장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그 어디 내부에서 정광훈 목사님을 팔아서 돈을 헤쳐먹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나? 그걸 또 빨리 자유통일당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걸 이 14일 내에 오늘 지났으니까 빨리 찾지 않으면 이거는 보수 우파 내부도 자유통일당 또 정광훈 목사님 뒤로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물론 그 관계자가 거기 보면은 자유통일당은 기독교를 중심으로 하는 거니까
거기는 뭐냐면 자유통일당은 사랑제일교회 거기에 또 목사시고 또 그쪽 중심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거기에 뭐 집사인지 권사인지 또 뭔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전혀. 또는 뭐 정당은 보통 정당은 종교를 기반으로 하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특이하게 자유통일당은 기독교를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자유통일당에 대해서 센슈TV 여기에서 자유통일당의 이 극좌파 출신 센슈가 자유통일당을 이 역사적으로 그렇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세계사적으로 또 사회과학적으로 정치학적으로 그다음에 혁명론적으로 이 자유통일당을 5가지로 분석했거든요. 그래서 자유통일당을 완전 분석해가지고 센슈TV에 오늘 9시 30분에 센슈TV에 가시면 정광훈 목사의 자유통일당 이거에 대해서 완전히 분석한 게 오늘 저 영상으로 올려놨습니다. 아직 오픈 안 되고요. 이따 30분에 5분 후에 예약을 걸어놨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유통일당에 대해서 철저하게 어떤 정당인지 또 이번에 YTN의 이런 또 좌파 언론 YTN과 이 K땡땡의 이런 것에 잘못 자유통일당과 정광훈 목사님의 음해를 받는 건지 이래서 악재일까 호재일까 이걸 보름 투표 전까지 빨리 적극적으로 언론 보도와 또 기자회견과 이런 걸 통해서 자유통일당이 억울함이 있다면 이걸 해소하게 되면 여러분들한테는 자유통일당으로 보수파가 또 찍으로 몰려들 수 있겠죠. 만약에 그걸 못하면 자유통일당은 심각한 문제에 봉착할 겁니다. 이상 여러분과 함께했던 우리 오늘 제가 준비한 꼭지는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아시아투데이 여기 기사인데 이게 우파가 분열하면 우파는 분열 중, 좌파는 단결 중, 우파는 그래서 투표장 안 가고 또 여기 찍고 저기 찍고 다 분열되고 이러면 큰일 나는 것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아시아투데이 일면 띄워주십시오. 한동훈 반갑게 맞이한 박근혜. 자, 띄워주시면서 사진들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위기의 뜻 뭐야? 단합 강조. 기사 띄워주십시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이 하나하나 반갑게 옆에 윤재욱 원내대표 또 유영아 변호사가 같이 4인이 같이 있는데요. 그렇게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데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배웅을 하면서 입구에서도 또 배웅해서 맞아셨고요. 또 나갈 때도 또 이렇게 해주시는데요. 아시아투데이 오늘 기사 그게 아까 제가 오늘 조금 그래서 그런지 봤더니 늦게 도착했네요. 오전 10시 55분에 도착해서 이게 10시 55분 그때 사건인 그때 사진인 것 같습니다. 쭉 좀 사진을 올려주십시오. 계속. 오늘 날씨 사실 좀 비도 왔었고 차있는데 여기서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아시아투데이 일면 여기서 기사를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따끈한 차하고 딸기를 먹으면서 드시면서 대화를 나눴다고 하는데요. 나 오늘 저녁에 가서 나도 딸기 좀 먹어야겠다. 딸기를 좀 마누라가 사왔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단합을 강조하고 의대 증원 문제를 둘러싼 의정 갈등의 중재자로 나선 한동훈 위원장이 여러 조언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도 박 전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유영아 변호사를 통해서 전달된 얘기가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 여러 의견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신 거로 보입니다. 이게 오늘 일면 탑에 아시아투데이 오늘 나왔던 거고요. 두 번째 사설을 좀 보여주시면은요. 사설 들어갑니다. 제가 이거를 공격하라는 겁니다. 아까 국민의힘 저점 치고 올라가나 올라가는 것은 국민의힘이 노력을 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노력해야지 올라가죠. 그 올라가는 것에 국민의힘 후보들 모두가 바로 이겁니다. 아시아투데이 사설에서 얘기했던 이재명 대표가 세세 이렇게 국민적 자존심을 무너뜨린 것 하고요. 또 하나 뭐예요? 지금 계속 총선 또 퍼주기 공약인가? 이걸 또 지금 이재명 대표가 돈 뿌린다고 25만 원씩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대 때 문재인이 이걸 선거 12일 전에 돈을 아시아투데이 사설 그대로 봅니다. 아니 이런 지원금은 21대 총선 때도 있었다. 문재인 정부 총선 12일 전
1인 가구에 40만 원씩, 4인 가구 100만 원을 코로나19 12일 전에 쫙 1차 지원금을 발표해가지고 논란이 됐고, 이것 때문에 표가 얼마나 많이 갔습니까? 회복 지원금 열쇠가 국민의힘에 있는데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원희룡 후보만 본인이 줄 수 없는 돈으로 사탕 발림지 생색만 낸다고 했을 뿐 국민의힘은 논평이 없어 속내가 의아하다. 자, 이게 사설입니다. 이게 아투의 지금 사설입니다. 왜 아무도 말하고 있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특정 때에 맞춰 돈을 퍼주는 건 쉬워도 결과는 무섭다. 뿌리는 순간 이거 또 돈 올라가, 또 물가 올라가는 겁니다. 사설에서 정치인이 인심 쓰는 것 같아도 실은 국민의 세금으로 쓰는 것일 뿐이다. 아르헨티나와 그리스 사례를 통해 포퓰리즘적 퍼주기가 독이 되고 나라를 망친다는 것을 똑똑히 보고 있다. 무작정 퍼주면 한국이라고 남미처럼 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이게 오늘 사설 얘기인데,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오늘인가요? 우리나라가 아르헨티나처럼 또 된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돈 퍼줘서 남미처럼 될 수밖에 없다고 우리 지금 사설도 나왔지만 우리도 국민들도 걱정하는데, 그런데 국민의힘이 집권하면 우리가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처럼 된다는 게 오늘 이재명의 얘기였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시청해 주신 아투TV 지석계 제야정치 여러분, 오늘 잘 끝까지 들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드렸던 것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논평 듣는 게 아니라 지금 분열돼 나가는, 그리고 지금 결집돼 가는 좌파, 또 분열되면서 우리 스스로 패배주의에 빠지고, 우리 스스로 기죽어 빠지고, 기죽고 또 허무주의에 빠지고, 이런 지금 심리에서 빨리 벗어나서 다시 남은 보름 동안에 반전을 치고 올라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런 심정으로. 아니, 우리가 100석, 101석? 야,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황당한 얘기죠. 151석은 못 가져도 151석을 향해서 마지막까지 뜁시다. 이상으로 오늘 아시아투데이 아투TV 2시 지석계 제야정치 마치는 거로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스페인어로.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shrink who can catch me when I'm falling. Cover up my scars, flip the handlebars. Crashing in my car, wake up in a bar. I'll be a superstar, just on my avatar. This world is so bizarre, empty out the reservoir. Yeah, I'm taking 6 shots, yeah, straight to the face. And I wanna get lost, I'm sick of this place. Don't know how to stop when I'm feeling this way. So I'm taking 6 shots till I'm